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중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면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관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몇 주 안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변화와 격동의 세계에서 국가들에게는 배제나 퇴행이 아닌 연대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양국과 중미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중미 관계의 목표에 대한 중국의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미국 정부와의 안정적인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잘 지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유출과 중국의 과잉 생산 등에 대한 우려로 무역 갈등을 겪어왔으며 타이완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긴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장여우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도 회동하고 전국급 지휘관 간 통화를 비롯해 양국군 실무자들 간의 소통 증대에 합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으며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군의 지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긴장 고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일정을 끝으로 사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어제 미국인 92명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안기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인 92명에 대한 러시아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기관과 특수기관 등의 최고위 관리들,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후원하는 핵심 방위산업체 및 금융기관 수장,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데 관여한 주요 간행물 편집진과 기자들이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티븐 라이팅 미 우주군 사령관, 필립 게런트 우주체계사령관, 존 플럼 전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등과 월스트리트저널 14명, 워싱턴 포스트 4명, 뉴욕타임즈 5명 등의 언론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지도부의 무모한 대러 제재 광풍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북한, 중국과의 직간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에 오늘 제10호 태풍 샨샨이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 지방이 샨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재난당국은 최소 45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2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규슈전력 당국은 7개 현 20만 가구 이상이 이날 오후 정전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모든 공장 가동을 중지했으며 닛산, 혼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 도쿄 일렉트론, 롬사도 일부 공정을 멈췄다고 NHK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편 약 800대의 결항을 발표했으며 규슈 지방 열차 운행과 버스,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태풍이 이 지역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샨샨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3시 초속 50m로 나가사키현 운젠시 인근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상청은 샨샨이 주말께 수도 도쿄를 포함한 중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어제 서안지구의 최근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히고 어린이를 포함하는 인명 손실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을 놓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VOA에 우리는 북한이 13척의 잠수함을 IMO에 등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국과 영내 전반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VOA는 27일 각국의 선박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전격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은 상어 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 영웅함 등으로 이들 13척에는 각각 IMO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VOA 보도 하루 만인 28일 IMO의 GISIS에서 북한 잠수함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이들 13척에 부여됐던 IMO 고유 식별 번호를 GISIS에서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13척의 잠수함을 제외한 다른 북한 선박, 특히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군함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27일 등재된 13척에 대해서만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현재로선 북한의 잠수함 정보가 갑자기 사라진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박의 등록이 각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인 만큼 북한 측이 이번 조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IMO 본부가 위치한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통상 북한의 신규 선박 목록을 IMO 측에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군 함정을 IMO에 등록하는 건 다른 나라에선 관례가 아니다라며 통상 보유 잠수함이 얼마나 많은지는 적에게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은 관심을 받아 놀랐을 것이라며 북한 관리가 이들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잘못을 깨달아 신청을 철회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IMO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미얀마, 중동 등 공동의 우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28일 미국과 중국이 수주 안에 양국 정상의 전화 통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27일과 28일 중국 베이징 외곽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은 지난 2023년 11월 우드사이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논의한 것처럼 미중 간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양국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다양한 양자 및 영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1월 말 태국 홍콕 회동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은 마약과 군간 통신, 인공지능 기술과 안전성과 위험성 등 우드사이드 정상회담의 공약 이행의 진전 상황과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몇 주 안에 정상급 통화 계획을 포함해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면서 두 사람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군간 소통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전구 지휘관 간 전화 통화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은 무역이나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설리번 보좌관이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그에 따른 유럽 및 대서양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이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상작전에 대한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북한, 미얀마, 중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 외교부도 이틀간의 회담 내용을 정리한 발표문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두 군대의 전구 지휘관 간 화상통화 및 제2차 중미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 등의 제도적 일정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 간에는 분열과 경쟁이 있지만 협력이 필요한 많은 분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정책 목표는 미중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과 계속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오해와 오판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띵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분석센터 마일스 유 소장은 28일 BOA에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과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미중 간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On a particular issue of North Korea, for example, China has a very ambiguou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이 소장은 중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유엔 및 미국과 함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등 북한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에 중요한 물자들을 제공하며 대북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소장은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산하 키신저 미중연구소의 로버트 델리 소장은 이날 BOA에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을 평가절하하며 북한을 둘러싼 미중 협력은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ituation than we were during the six-party talks era, and the United States, I think, understands that Beijing's interests are more closely aligned with that of Pyongyang than with Washington. 델리 소장은 우리는 지난 6자 회담 시대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이해관계가 미국보다는 북한과 더 밀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델리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고 미한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국민들을 향한 국정 브리핑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현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 이후 미한일 협력 방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3국 정상이 맺은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최대간 외교 문건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성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교체되고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함께한 미일 지도자들의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견고한 미한일 협력이 유지될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네. 최근 기시다 총리의 방한 관련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다음 주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늘 열려있고 방한하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마 가을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북한의 핵 위협 증대로 자체 핵무장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나왔나요? 네,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일체형 확장 억제가 점점 잘 가동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여론에 거리를 두면서 미국 측 핵무기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 기존 핵 우산 정책을 통해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정강 정책에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과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고 이걸 용인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 취지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근본 취지와 관련해 자유라는 가치 아래 이루어지는 통일은 평화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므로 우리가 북한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에 무게를 실은 대북 정책을 담고 있어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흡수 통일론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헌법 자체가 통일을 전제로 해 만들어 놓았다며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고 이런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통일부도 이런 윤 대통령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해설 자료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29일 배포한 해설 자료는 8.15 통일 독트린이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도의 행동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은 남북 정권 간의 인위적 협상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 민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꼽았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지난 19일 시작된 올 하반기 미한 연합 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과 최근 전쟁 양상 등 현실적인 위협을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미한은 또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기간과 연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견고하고 굳건한 동맹 의지를 보인 건 물론 부대별, 제대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쌍용 훈련 등 계획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8일 을지 프리덤 실드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지만 연습 기간 동안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고강도 무력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전쟁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VOA는 5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을 전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재미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출신 유권자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케 해주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은 실망스러웠지만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성격 사건이 일어나서 좀 많이 실망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 힘으로써 시민의식도 강해지고 전반적인 참여도가 많이 제고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격이란 폭력을 사용한 건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무런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의 힘이 독재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실감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관련해선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권력을 놓고 싶지 않다면서 김일성은 장장 50년을 통치하고서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는 민주주의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몇 차례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조성호 씨는 이번엔 불상사도 있었지만 선거 공약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밝히는 것 등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거할 때 아주 그냥 형식에 불과했을 뿐이고 저희가 어떤 선거인을 투표를 할 때 그 선거인이 누구고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줄 서서 한 줄로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팔로시를 가지고 나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뭐 의미도 없었죠. 북한과 달리 미 대선에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해리 김 씨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가 그저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북한과 달리 미국 대선은 역동적인 민주 절차를 실감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이제 북한은 이제 되게 경직됐고 뭐 사실은 뭐 선거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 이벤트고 뭐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그냥 정부의 이제 여구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독재자의 여구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특별한 이벤트란 것도 없고 누가 당선된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그렇죠. 김 씨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보면서 미국은 북한과 달리 대통령 한 사람의 이익보다 당과 지지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북한에선 누가 선거에 당선되든 다 꼭두각시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 탈북민들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마태 씨는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해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며 열악한 북한 상황이 잊히지 않도록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동원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화를 하든 압력을 좀 더 강하게 하든 봉쇄를 좀 더 강하게 하든 아무거든이니까 좀 뭘로든 좀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 봉쇄를 더 강하게 하든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북한이 좀 더 하게끔 하든 아무렇게나 해도 무관심보다 나은 겁니다. 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북 정상회담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3국 협력을 통한 확장 억제력 강화 등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등 북한 인권 문제도 꼭 의제로 다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해리 김 씨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결국은 중국이 핵심이라면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할 때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있는 북한 탈북자도 북한을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하게 미국 정부에서 반응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할 때 지식재산권 문제나 덤핑, 관세 문제 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추가해 강제 북송은 하지 말라고 중국을 압박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조성우 씨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었지만 북한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 수천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 인권이나 투표권 등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과 의료 문제 등에 대해 국제기구 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경우 북한 정권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다며 재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거주하는 탈북민 A씨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더 강하게 압박했더라면 북한 정권은 좀 더 빨리 붕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기 행정부는 말뿐이 아닌 실제 더 강경한 행동으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은 하루빨리 무너져야 하며 이런 삶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며 쌀 등 대북 지원으로 배급이 가능해지면 북한 당국의 통제는 더 가혹해지며 배급을 줄 수 없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며 통제가 느슨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의 대북 지원 중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 김정은 체제 존속에 기여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몇 대박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일단 더 강경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 땅을 빨리 김정은을 무너뜨린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강경해야 된다. A씨는 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일 없이 한국이나 미국 등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품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성우 씨는 차기 행정부에서는 탈북민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향후 상봉행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만 나온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도 본질적으로는 이산가족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탈북민들도 나중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 친구들과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10년 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다며 오랫동안 집과 가족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 고향이나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5차례 기획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활동을 차단할 것이라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인 27일 뉴욕에서 한국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가상 자산 세탁 차단 미한 공동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포지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강합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세탁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전 세계 정부와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은 전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소 브릿지, 믹서 및 기타 관련 블록체인 지원 플랫폼과 같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훔친 수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의 흐름을 은폐하며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약 30억 달러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밝힌 2024년 3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에는 30개국을 대표하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블록체인 분석 서비스, 벤처 캐피탈 회사 등 업계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부문 전문가들이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업계 리더와 미국 및 한국 정부의 전문가들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과 관련한 최신 동향,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북한 가상자산 탈취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가상자산 산업보호 및 북한의 자금 조달 차단 주제 아래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미 민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의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으며 탈취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개회사에서 심포지엄에 참여한 민간 기업, 기관들이 최전선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북한의 수법과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등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주제로 한 지난 2022년 회의와 2023년에 북한 해외 IT 인력 대응에 이어 열린 세 번째 행사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구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지난달 VOA와의 통화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ain goal is to, attack these entities over here. Get the money to do what I'm doing now, and then go after the missile, the defense industrial 바나트 base. 분석가는 북한 해킹그룹 APT-45를 거론하며 이들은 최종적으로 북한의 군사 장비와 핵,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는 타국 정부의 핵시설과 연구기관에 저장된 정보와 우라늄 처리 및 농축, 원자력 발전소,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의 정보를 표적으로 삼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탈취를 매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결국에는 정권을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 진전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또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북한의 정보기술 인력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이 미국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미국 사이버 보안기업 신더의 데클랜 커밍스 엔지니어링 총괄이 말했습니다. 커밍스 총괄은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IT 인력들은 단지 몇 시간만 고용돼도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IT 인력들이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신더의 커밍스 총괄을 조은정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커밍스 총괄님, 인터넷상의 컨텐츠 안전관리 회사인 신더에서 엔지니어링 총괄을 맡고 계신데요. 지난해 초부터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취업 지원자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포착하셨습니까? So in early 2023, our COO and another co-founder of Cinder started noticing a pattern. 신더의 최고 운영 책임자와 공동 창업자는 지난해 초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경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업체들과 논의한 결과 이들이 북한 IT 인력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자원 봉사를 하고 있고 폐쇄된 체제 내부에 정보를 전파하는 기술 관련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다른 형태의 해외 취업 현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IT 인력이 우리 팀에 지원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자 수가 수십 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나 사이버 보안회사가 아니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지 북한 IT 인력을 찾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조사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회사들이 실수로 북한 인력을 고용하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First, there are potentially complications with sanctions. 우선 잠재적으로 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결국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두 번째는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면 이들이 매우 민감한 내부 정보, 즉 저희의 경우 내부 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정보에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는 실수를 저지른 기업은 많은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셈입니다. 커밍스 총괄님, 북한인 위장 취업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There is an insistence on remote work. That's one of the first ones. So when we mentioned that our company does meet up in 무엇보다 원격 근무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끔 직접 만난다고 했을 때 지원자들은 매우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둘째, 지원자들이 잘 설명할 수 없는 업무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신더에서 일하기 전에 7년 동안 페이스북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사무실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자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곳, 페이스북에 사무실이 없다고 확신하는 곳에서 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팀과 긴밀하게 일했을 것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내부적으로 쓰는 도구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서가 됐습니다. 면접에서 재미있는 일화도 있나요? I always explain to candidates why we're here, why this is important to us. So I explain as well that 저는 항상 지원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왜 인터넷 안전이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공동 창업자들은 대부분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 출신이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북한인으로 의심되는 한 지원자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는 즉시 영상통화를 끊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커밍스 총괄님, 최근 블로그에 북한인 IT 인력이 신더의 위장 취업을 시도했다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도 조언을 해주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어떤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Yes, since our blog pos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news articles written about the blog post. It rose to the top of Hacker News earlier this week. We received a lot of outreach from other.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이후 많은 관련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초 사이버 안보 뉴스 포털인 해커 뉴스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죠.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거나 자사를 보호하고 싶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선 지원자의 업무 이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영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인 확인도 중요하죠. 지원자가 가짜 인물일 수 있고 자신을 위장하고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추천인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Gmail 등 개인 이메일이 아닌 회사 이메일로 추천인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유의할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 당국은 북한인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For government, I think the indictments that we've seen from the DOJ already are significant because what we've seen is that those two indictments so 법무부에서 far 이미 2건을 기소했는데요. 여러 명의 북한 IT 인력을 돕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연루된 미국인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련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걱정하는 것은 북한 IT 인력들이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며칠 또는 몇 주, 심지어 몇 시간만 고용돼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감한 산업에 접근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신더 총괄님, 민간단체인 한인 나눔운동에서 탈북민들의 미국 연수를 지원하는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을 8년 동안 운영하셨고요. 대북정보 유입 방안을 연구하는 루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북한 인권 증진에서 첨단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My role at Lumen historically was advising on technology projects for sharing information in closed regimes such as North Korea. 루멘에서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정권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기술과 북한 인권의 교차점인 루멘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하는 것이 북한 인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유력한 북한 전문가들과 루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 기쁘고 한인 나눔운동과 함께 일해서 기뻤습니다. 정보 공유는 끊임없는 적대적 노력에 맞서야 합니다. 즉 정부나 기관의 매우 강력한 반대에 맞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폐쇄적인 체제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성공적으로 공유하려면 혁신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보기술기업 신더의 엔지니어링 총괄 데클랜 커밍스 씨로부터 최근 늘어난 북한 IT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 시도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뉴욕시 주민자치기구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설치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년 전부터 추진된 원비어길 지정 노력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6지구 교통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4일 회의에서 오토원별을 기리는 도로 모양을 설치해달라는 제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맨해튼 동쪽 44번가와 2번대로의 남동쪽 코너를 원비어 길로 공동 명명하자는 제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해당 코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 앞길입니다. 도로명 관련 안건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보드 교통위원회의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는 시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기구로 지방자치구인 보로장과 시의원 추천을 통해 임명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6지구 교통위 관계자는 28일 VOA에 이날 회의에는 원비어길 지정을 제안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원비어 사망 7주기를 맞아 원비어길 명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뉴욕시장 및 시의원들에게 보내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길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소연 대표는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탈북민 출신으로 이 대표의 아들은 강제 북송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원비어길 지정 노력은 2019년 공화당 소속인 조셉 보렐리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지만 결의안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육지구 교통위 관계자는 28일 VOA에 이번 회의 후 절차는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기 전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커뮤니티 보드 전체 회의 검토 및 비준을 거쳐 시의회 차원의 검토가 공식 제안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은 최근 VOA에 아담스 시장은 북한이 저지른 인권 유린을 진심으로 규탄하고 오토가 잡혀갔을 때 원비어 가족이 겪은 상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오토의 이름을 딴 도로를 개명한다면 시장도 이런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원비어길 지정 노력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비어는 2016년 북한 관광 중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가 체포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으며 건강 악화는 수감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원비어가 사망한 2017년 7월 미국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이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이틀 연속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이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20척을 넘겼는데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활발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27일과 28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27일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라진항 부두 안쪽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30m 길이의 선박이 찍혔습니다. 또 다음 날인 28일에는 바로 옆 부두에 같은 방식으로 선체를 붙인 120에서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선박 한 척이 떠난 뒤 불과 하루 만에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바로 옆 부두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선박이 떠난 부두엔 약 140m 길이로 컨테이너 더미가 쌓였으며 새롭게 선박이 정박한 부두에도 컨테이너가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들 두 선박 모두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과 앞부분에서 하얀색 물체가 식별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둘이 동일한 선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7일 최초 선박이 정박할 당시만 해도 선박 앞 부두는 텅 비었지만 바로 다음 날 이곳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였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한쪽에 내려놓은 뒤 옆 부두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앞서 백악관이 지난해 10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당시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이 지점에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이 항구에 총 19척의 선박이 입항했는데 이날 발견된 선박을 한 척으로 볼 경우 올해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모두 20척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25에서 130m 길이의 화물선은 약 600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이곳을 드나든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는 12,000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지난해 이곳을 출입한 약 20척의 선박의 예상 컨테이너 선적량을 더하면 대략 25,000개의 컨테이너가 거래됐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라진항을 통해 총 1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을 152mm 고폭탄으로 가정할 때 약 600여만 발을 운송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국가는 북한뿐이라고 국제 핵실험 감시기구 수장과 유엔 총회 의장이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어떤 국가도 비밀리에 핵실험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과 데니스 프랜시스 제78차 유엔 총회 의장이 28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과 프랜시스 의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공동으로 작성한 글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전례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온 가장 획기적인 국제 조약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에서 1996년 사이에 2,000번 이상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합의된 1996년 이후 핵실험은 12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건 또한 북한이라는 단일 국가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과 프랜시스 의장은 더 이상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비밀리에 핵실험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폭발보다 훨씬 작은 핵실험도 신속히 감지하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과학 감시 시설들이 전 세계에 300개 이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에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소집된다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에 필요한 결정을 모든 국가가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도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에 나서는 국가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lobal solidarity against any such testing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어떤 핵실험에도 반대하는 글로벌 연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핵실험을 고려하는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실험할 경우 국가 신뢰도와 위상에 대한 대가가 커진다는 사실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기구입니다. 현재 187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했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인권단체들이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 UPR을 앞두고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주민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UPR 관련 사전회의에서 북한의 사형제도와 강제 실종 및 고문, 그리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민간단체인 UPR인포가 주최한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2020년부터 북한은 적대국의 영화, 음악, 서적을 배포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단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이 지난해 10월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 수감자들을 대거 추방하면서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 집행유예 시행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인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씨, 그리고 중국에서 송환된 김철욱 씨 등 탈북민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7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중국에서 강제 추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귀환 보장과 관련 당사자들과의 건설적인 대화 관여 등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의 북한 인권단체 코리아 퓨처도 북한은 나라를 떠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체포를 금지하고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2021년 천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 문화어 보호법 채택을 언급하면서 북한 내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 모임과 종교적 문서에 대한 접근 등 국가의 감시로부터 독립된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를 촉구할 것과 종교적 또는 이념적 신념에 따라 개인을 정치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북한이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고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사상, 교육, 언어를 통제하는 법률입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이런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노동과 심지어는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는데 최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법에 의한 통치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의 유엔 인권정책센터와 북한 여성권리 옹호단체인 통일맘연합회는 여성 및 어린이 등 북한 주민들이 식량에 충분히 접근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전회의는 실제 UPR 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검토 대상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표하고 특정 문제와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인 UPR-2포가 주최하는 비공식적인 모임입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2006년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각 회원국은 약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UPR을 받고 검토가 끝나면 다른 회원국들이 권고사항을 제시한 뒤 해당 국가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앞서 전환기정이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가는 VOA에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차 UPR 때도 북한이 고음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공고를 수락을 해놓고서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UPR 자체만으로 이게 북한은 뭔가 이렇게 압박이랄까 이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거는 부족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또 무엇과도 연결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제 압박 방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UPR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9년 총 3차례 열렸고 오는 11월 7일 네 번째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